오늘 밤은 블라인드 프로그 렌치 미스터리 시즌 4의 첫 방송입니다. 저 사람은 블라인드 프로그 렌치 미스터리의 주인공 체드 올린저지만 지금은 목장에 없습니다. 그는 라스베이거스 감옥에 있고 크리스마스 다음 날 동료 수감자 사망 후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국은 그의 사망이 출소 몇 주 전 감옥 싸움에서 비롯됐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보고서의 새 세부 내용이 경찰에 올린저가 살인 후 한 진술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엔 그의 정신 상태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 핵심 질문을 라스베이거스 형사 변호사와 논의하겠습니다. 로우 앤 크라임 사이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여러분도 체드 올린저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디스커버리 채널 블라인드 프로그 렌치의 미스터리 출연 스타입니다. 라스베이거스 메트로 경찰에 따르면 그는 경멸죄로 라스베이거스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 교도관들이 점검 중 동료 수감자 크리스토퍼 켈리를 감방 바닥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발견했고 그는 명백한 둔기 외상으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올린저는 두 사람이 신체적으로 충돌했고 그 결과 켈리가 폭력적으로 사망했다고 경찰이 주장해 현재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오픈 머더가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니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결정적인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도소 기록에 따르면 올린저는 며칠 전에 그 모욕죄로 막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출소 예정이었던 날짜는 언제였을까요? 2026년 1월 12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거의 출소할 뻔했던 겁니다. 그는 몇 주 만에 자유를 얻을 수 있었지만 감옥 내 폭력 싸움으로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모두가 같은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여러 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은 체드 올린저에게서 시작됩니다. 아마 TV에서 본 적도 있을 겁니다. 그는 디스커버리 채널 미스터리 앳 블라인드 프로그 렌치에 5시즌 출연하며 유태서 아버지와 보물을 찾았습니다. 정말 거칠고 모험적인 스타일이죠. 그런데 지난 10월 올린저가 네바다에서 체포됩니다. 폭력 때문이 아니라 법정 모독 혐의였고 다른 주에서 출석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건 데드라인에 따르면 소위 도망자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게 정확히 무엇 때문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왜 도망자였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건 그가 라스베이거스 클라크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형을 살고 있는 거죠. 판사가 12월 18일 그 경멸죄로 형을 선고했습니다. 서류에 따르면 그는 2026년 1월 12일 석방 예정이었고 형기는 3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26일 밤 크리스마스 다음 날 교정관들이 평소처럼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폭스5 베가스에 따르면 체포 보고서를 검토했으며 이 보고서에는 한 교정관이 약 배달 순찰 중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감방을 들여다보다가 켈리로 확인된 남성이 바닥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고 급히 들어가 잔혹한 둥이 외상을 확인했습니다. 켈리의 얼굴에 피가 묻었고 교정관들이 살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고 감방에 있던 유일한 다른 사람은 체드 올린저였습니다. 라스베이거스 경찰이 호출됐습니다. 폭스5에 따르면 올린저는 켈리가 몸이 안 좋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수사관들이 현장 사진을 찍기 시작하고 올린저의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그는 이 사건을 해결하려면 행운을 빌어야 할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켈리와 올린저 사이에 잠긴 감방 안에서 신체적 싸움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폭스5도 근처 수감자들의 싸움과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수감자는 누군가 도와줘, 그들이 나를 죽이고 있어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리얼리티 텔레비전 스타 올린저는 출소를 앞두고 다시 수감되어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사건의 직선적인 타임라인 혹은 수사관들이 파악한 명백한 타임라인입니다. 짧은 형기를 살고 있던 한 남자가 갑자기 살인 혐의에 직면하게 됐고 이로 인해 평생 감옥에 갇힐 수도 있게 됐습니다. 모두 이 교도소에서 벌어진 치명적인 싸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개된 경찰 문서에 따르면 이는 새로운 사실입니다. 이 만남 후 무슨 일이 있었고 올린저가 수사관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알려졌나요? 이제 이것이 이 사건이 결국 어떻게 기소되고 변호될지에 있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시간대만으로는 의문이 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무엇이 촉발했을까요? 출소만 기다리던 사람이 어쩌다 이런 끔찍한 싸움에 휘말려 남이 죽는 상황까지 간 걸까요?
체포 보고서가 드러나면서 우리는 올린저가 직접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자신이 그런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는지에 대해 어떻게 설명했는지 알게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질문들의 답을 찾기 위해 특별 게스트를 모시겠습니다. 라스베이거스 형사 변호사 마이클 트로자노 씨입니다. 마이클 씨,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픈 머더는 모든 주에 있지 않습니다. 시청자들에게 흥미로운 혐의인데 실제로 무슨 뜻인가요? 검사가 오픈 머더로 기소할 때 전략은 무엇인가요? 네, 보통 네바다주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될 때 검찰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픈 머더로 기소합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것은 검찰에게 재판 내내 심지어 최종 변론 때까지도 다양한 살인 등급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그래서 네바다주에는 1급 살인, 2급 살인, 그리고 자발적 과실치사, 비자발적 과실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범위 내에서 주장이 이루어지며 검찰이 원하는 대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전에 배심원에게 특정 등급의 살인이라고 꼭 말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검찰이 여러 선택지를 주고 배심원들이 마지막에 믿는 혐의를 고를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각각의 혐의로 따로 기소할 수 있고 이후 주장은 그들이 할 일이라는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 그들이 1급 살인이라 주장하면 이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이며 사전 계획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반대편 변호인은 아니라고 이것은 자발적 과실치사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것은 순간의 격정에서 일어난 범죄라고 주장하며 이런 부분은 최종 변론까지 계속 논의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변호사의 일을 더 어렵게 만들까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주에서는 죄의 정도가 정해져 있으면 어떤 주장이 나올지 알 수 있고 변호사들은 검사들이 이 요소들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픈 머더처럼 범위가 넓으면 변호하기가 더 어려운가요? 물론이죠. 완벽한 세상이라면 저도 한 가지 특정 혐의만 딱 정해져서 그 부분에 집중하고 싶겠죠. 저는 그걸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주장 구성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완전한 정당방위든 무죄든 아니면 그가 한 게 아니고 잘못된 사람을 잡은 거든 그런 식으로 말이죠. 분명히 그건 구성 요건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변호입니다. 네, 저도 주에서 1급 살인죄를 주장하고 저희는 정당 방위를 주장한 사건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 했는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히 제 의뢰인이었지만 법적으로 완전히 정당화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와 증거의 현실적인 요소들, 그리고 배심원들에게 신뢰를 보여주는 것에 대해 의뢰인과 충분히 진솔한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뢰인 중에는 완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지만 증거가 전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이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들에게 신뢰를 잃게 되면 검찰이 증거를 바탕으로 1급 살인을 주장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타협안을 제시해서 자발적 과실치사로 주장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즉, 이 상황에서는 살인을 완전히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는 미리 계획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격분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그런 경우에는 형량 면에서 훨씬 덜 위험합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라스베이거스의 폭스5에서 방금 보도한 체포 보고서에 새로운 정보가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이야기해야 할 부분인데 이 사건의 중요한 새로운 가능성을 더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문서에 따르면 경찰은 올린저가 자신에게 사람을 읽는 초자연적 능력이 있다고 말했고 그 능력으로 동료 수감자 크리스토퍼 켈리가 포식자라고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혐의 내용이며 보고서에 따르면 올린저는 경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 나쁜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처리한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포식자를 식별할 책임이 있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켈리가 어떤 식으로든 소아성애자라는 실제 증거는 전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사관들에게 그 살인은 충동적으로 일어난 것이며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알게 된다는 느낌이 들면 뭔가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사건 후 감정이 없었고 평생 감옥에 가도 괜찮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모든 진술입니다. 폭스5에 따르면 그는 과거 트라우마로 기억 상실을 겪고 있지만 일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정신질환이나 정신병이 없고 어떤 약도 복용하지 않았으며 기억 상실 진단을 받은 적도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그는 마약이나 술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켈리에게 뭔가 했지만 너무 충격적이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마이클, 그건 변호 측에서 처리할 일이 정말 많겠네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알겠어요. 맞아요. 처리해야 할 게 많지만 우리 함께 하나씩 풀어봅시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사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초대했을 때 그는 출연한 프로그램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진만 봤을 때 물론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좀 불안정해 보이긴 했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 프로그램에서는 정말 침착한 사람일 수도 있죠. 그 프로그램의 전제 자체가 좀 흥미롭고 이상하기도 했어요. 동굴에 들어가서 금을 찾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법과 처음 마주친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텍사스에서도 다른 문제들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는 가족이 뉴멕시코에서 실종 신고를 하기도 했죠. 그리고 만약에 성인 자녀를 실종 신고한다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아마도 마약이나 술 혹은 둘 다, 그리고 정신 건강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죠. 물론 이 모든 게 사실인지는 저도 확실히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건 뉴스에서 보도되는 내용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말해준 정보, 즉 그가 경찰에게 자백했다는 내용은 분명히 저에게 새로운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방송을 위해서 가정해 봅시다. 그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고 가정하고 모든 절차를 제대로 따랐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그의 모든 진술과 자백이 증거로 채택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건 큰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모든 부분을 반드시 문제 삼아야 하거든요. 특히 그가 사람을 잘 읽는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그렇다고 주장하듯이 그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도발도 없이 누군가를 살해할 정도로까지는 아닙니다. 뭔가 이유가 있어야만 하죠. 그러면 그 진술이 받아들여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제한된 사실만을 가지고 변호인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먼저 시작했다는 이야기의 변화가 하나 영상 증거가 없는 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일종의 정당 방위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사실상 선택의 폭이 좁아집니다. 우리는 사실상 심신미약에 의한 무죄를 논의하게 되는데 이건 여전히 극도로 높은 기준을 넘어야 하는 겁니다. 최근 몇 년간 그런 일이 있었고 저도 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클라크 카운티 경찰서가 아주 성공적으로 그걸 해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인 사건을 맡았을 때 의뢰인이나 그 가족들이 저와 그런 대화를 나누면 어떤 사람들은 심신미약 무죄가 마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면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네, 축하합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심신미약으로 인한 무죄라 바로 교도소에 가지는 않습니다. 또는 여기 네바다 교정국에서 말하듯이 정신건강시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만약 12명의 배심원에게 심신미약으로 무죄라는 걸 설득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 정신건강시설에 정말 오랜 시간, 어쩌면 평생을 머물게 될 겁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유죄 판결을 받거나 혹은 유죄를 인정하지만 정신적으로 무능력하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죄송합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여전히 교도소에 가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그곳에 보내지는 다른 수감자들이 받지 못하는 치료나 여러 가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분석도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신 이상을 다뤄보겠습니다. 네바다에서 정신 이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맥노튼 테스트가 맞나요? 누군가가 자신의 행동의 잘못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한 일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그런 경우인가요? 그리고 그 진술의 어떤 부분이나 현재 알고 있는 사실관계 중 어떤 부분이 물론 사건 파일은 없지만 그 기준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기준과 표준이 무엇인지 또 이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변호인 측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해야 하고 또는 주초 측에서는 그것을 반박해야 하죠.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는 의뢰인을 의학적으로 평가할 전문가들을 데려와야 합니다. 주초 측에서도 반대 전문가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 개시와 관련해서는 양측 모두가 평가할 수 있도록 꽤 개방적이고 폭넓게 허용됩니다. 그래서 그냥 와서 제 의뢰인은 정신 이상입니다 라고 말하고 의사 한 명만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기습 재판 같은 건 없습니다. 양측 모두 모든 보고서를 서로 교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한 거죠. 그들이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있는지,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고 있는지,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알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쁘다고 생각하거나 느낀다고 해서 그리고 그가 그 기준을 좀 왜곡한 것처럼 들리네요. 제가 선생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는 이 사람을 잘 알고 있거나 잘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를 살해야 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느꼈다는 건가요? 그건 네바다주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도 정신 이상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네바다주에서 성공한 그 사례를 예로 들어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이 사건은 제 사건이 아니고 클라크 카운티 공공변호사 사무실에서 맡은 사건이라 논문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 의뢰인은 제 생각에 자기 아버지를 살해했는데 그 이유가 아버지가 다른 은혜에서 온 악마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행동의 본질, 즉 생명을 빼앗는 행위의 잘못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마치 알겠어, 사람들아. 이 사람은 나쁜 놈이야 라고 생각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내가 처리할 일이야. 법적인 건 신경 쓰지 마. 정말 좋은 지적이야. 그건 전형적인 로스쿨 예시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네가 인간을 죽이고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네가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고의로 또는 의도적으로 죽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건 정신 이상 방어에는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묻고 싶은 건 그게 정신 이상 방어로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1급 살인이나 2급 살인 같은 요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야. 맞아. 정신건강이 범죄가 중범죄로 기소될지 아니면 2급 살인이나 과실치사 같은 더 낮은 범죄로 감경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지. 그렇지? 그래, 네 말대로 우리는 오픈 머더로 시작했으니 결국 모든 혐의로 기소될 거야. 그리고 나서 실제로는 증거와 재판의 흐름에 따라 검찰이 최종 변론에서 어떤 혐의를 주장할지 결정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런 종류의 정신적 혈압들은 양측 모두에서 논점이 될 거야. 하지만 결국 1급에서 2급으로 낮추거나 과실치사 같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사실이 없다면 변호인 측에게는 매우 어려운 도전이 될 거야. 나도 말해야겠는데 이 죽음이 감방 안에서 일어났다는 건 매우 제한적이고 매우 고립된 상황이야. 이건 밖에서 일어난 사건과 달라. 밖은 다른 용의자나 가능성이 있지만 여긴 그렇지 않아. 그가 감방에 혼자였다면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을까 생각해. 만약 수감자들이 다툼이 있었다거나 몸싸움이 있었다고 말했다면 그건 올린저가 어떤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 아니면 혹시 감방에 카메라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것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일 거야. 교도소에는 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 하지만 정확히 어디였는지, 예를 들어 감방 아니었는지, 어떤 감방이었는지에 따라 영상에 찍히지 않았을 수도 있어서 놀랍지 않아.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이르긴 하지만 뭔가 영상이나 녹화에 찍혔다면 아마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네가 아까 말한 것 중 하나가 정말 말이 되는 것 같아. 독립적인 목격자가 있다면 보통 다른 교도관이나 수감자일 텐데 그들이 감방 안에 있었거나 직접 봤거나 복도 끝에서 다툼이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을 수도 있다. 그런 점을 변호인 측에서 조사하는 게 도움이 될 거야. 왜냐하면 이건 전형적인 상황 중 하나거든. 들어봐. 내 의뢰인이 뭐라고 했는지 다 잊어버려. 그건 아무 의미도 없어. 알겠지? 그런 건 다 잊어버려. 옆 감방에 빌리, 톰, 짐이 있었고 그들이 피해자의 비명을 들었어. 내가 의자에서 안 일어나거나 이걸 안 하면 널 죽이겠다고 했고 그래서 몸싸움이 벌어졌어. 만약 그런 종류의 증언과 증거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자발적 과실치사나 심지어 정당방위로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계속 진행하기 전에 이 사람이 곧 풀려날 예정이었는데 이제는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거지. 맞지? 내 말은 변호 측에서는 이런 점이 그의 정신 상태를 보여준다고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그가 그 일을 했을지 안 했을지에 대해 뭔가를 말해주는 거잖아. 그게 바로 이상한 점이니까. 그는 모욕죄로 곧 풀려날 예정이었는데 이제는 평생을 감옥에서 보낼 수도 있게 됐잖아. 이런 점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물론이죠. 여기서 정신건강 문제를 피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어떤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쇼의 팬이어서 실제로 그를 지켜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에게서 그런 분위기를 느꼈는지 그런 부분도 있겠죠. 아니면 우리가 초기에 알게 된 정보, 그가 경찰에게 했던 말에 근거해서일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네가 말하는 걸 덧붙이면 있잖아. 아무도 감옥에 있고 싶어 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나는 항상 내 의뢰인들에게 이렇게 말해. 여기는 재미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지만 동시에 터널 끝에 빛이 있다면 그리고 네가 말했듯이 그는 몇 주, 아니 몇 주도 안 되고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 우리가 여기서 녹음하고 있을 때 기준으로 2주도 안 되는 기간이 남았는데 그는 심각하지 않은 불복종 혐의로 곧 석방될 예정이었고 그런데 이런 식의 다툼에 휘말리게 된 거야. 오해하지 마. 교도소는 위험해. 하지만 네바다에서는 클라크 카운티 구치소와 교도소의 위험이 크게 달라. 구치소도 위험하지만 나도 있고 싶진 않지만 하이 데저트 주립 교도소는 더 다르지. 그런데 그가 스스로 그런 상황에 빠진 거야. 더 세설,
구치소에선 살인 사건이 많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 하지만 하이데저트나 네바다 교정국의 다른 교도소에선 훨씬 더 심한 폭력이 많아. 거기엔 수십 년 복역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가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올린저는 우리가 말했듯이 평범한 수감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텔레비전 인물이었고 이 프로그램은 특정 이미지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디스커버리 채널의 자체 프로필에 따르면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가족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는 여러분께 간단한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드웨인 올린저가 중심 인물입니다. 방송사는 그가 텍사스 아마릴로에서 위험한 석유 계약업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전합니다. 그는 회사를 팔고 모든 것을 유타의 블라인드 프로그 렌치 야생 금광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 쇼의 전체 전제는 이 거대하고 거의 신화적인 모험입니다. 드웨이는 그 땅 아래 동굴에 유명한 잃어버린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확신하는 듯합니다. 체드는 아들로서 거칠고 두려움 없는 모험가로 묘사되는데 바로 그가 좁은 동굴을 기어가고 수중 동굴에 잠수해서 모든 것을 찾으려는 인물입니다. 이것은 가족의 이야기이자 행운과 개척 정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이 재판까지 진행될지 궁금하네요. 이런 점들이 재판에 영향을 줄까요? 또 유명인이라는 점이 어떻게 작용할까요? 예를 들어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도요. 네, 저도 가장 먼저 생각난 게 배심원 선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전에 그 쇼와 관련해서 했던 일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특별히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하지만 아마도 검찰이 관련성을 찾을 수도 있고 그걸 증거로 삼으려고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변호인 측이나 혹은 양쪽 모두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발적 범죄로 보입니다. 그들은 서로 몰랐어요. 그리고 앞서 설명했듯이 그는 이 남자에게 잘못된 조언을 받아 그를 제거해야 한다고 느꼈다고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실로 알고 있는 것으로 시작하자면 그는 일종의 유명인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는 리얼리티 텔레비전 쇼에 출연한 적이 있어서 항소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검찰과 변호인 모두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예비 배심원들에게 그를 아는지 반드시 물어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유명세와 관계없이 모든 사건에 해당합니다. 30년간 동굴에서 지낸 이 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범죄로 기소되면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혹시 아십니까? 변호인과 검찰 양측 모두 증인 명단을 읽으면서 이름을 확인하죠. 경찰관 이름, 수사관 이름, 목격자 이름 등 모든 이름을 다 읽습니다. 심지어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변호인 중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검찰 측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피고인을 아십니까? 신분에 상관없이 그 질문은 꼭 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클라크 카운티에서는 그 쇼의 인기를 알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무슨 다른 증거가 나올 수 있을지도 생각해 봐야 하죠. 이 사건 전에 체드 올린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려면 전해를 살펴봐야 하니 이 이야기를 꼭 해야 해요. 2024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따르면 그에게는 정말 격동의 해였어요. 잠깐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요. 텍사스 포터 카운티 기소장과 미국 식품의약국 뉴스 채널 15의 보도에 따르면 올린저의 법적 문제는 2024년 11월에 시작됐어요. 텍사스 아마릴로 경찰에 따르면 그를 정지시키려 했으나 그는 오토바이로 도주하다 결국 버리고 도보로 달아났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는 체포됐습니다. 그는 체포를 피한 혐의로 기소됐죠. 대배심은 2025년 1월에 그 혐의로 그를 기소했습니다. 2월에 텍사스 그레이 카운티 교도소 기록에 따르면 그는 무효 운전면허 운전 혐의로 다시 수감됐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상황이 더욱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7월에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WAFB와 KMR, KCIT 뉴스 그리고 경찰 기록에 따르면 올린저의 가족이 뉴멕시코에서 그가 실종됐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는 실종 및 위기 인물로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었습니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엘버커키에서 발견되었지만 왜 실종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은 공개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이건 꽤 충격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다시 법적 사건으로 돌아가서 이런 내용들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치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보가 부족해 전문가로서 의견 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어떤 종류의 이전 범죄 행위가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보죠. 그리고 특히 변호 측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변호를 위해 증언대에 섰다면 네바다 주법상 허용되는 것은 지난 10년 이내의 모든 중범죄 유죄 판결입니다. 따라서 그 사건 중 하나라도 중범죄 유죄 판결이 나왔다면 검찰은 해당 내용을 질문하고 판결문을 제출할 수 있으며 배심원들은 그의 과거 법적 문제를 알게 됩니다.
만약 그것들이 중범죄 유죄 판결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그런 것들이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또 다른 증거 채택 방법은 주에서 과거의 나쁜 행위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신청을 할 때는 과거 행위와 이번 사건 혐의 사이에 연관성이나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그 행위가 기소됐든 유죄 판결을 받았든 기소되지 않았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는 그의 불안정한 정신 건강만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점을 고려했을 때 결국 그게 중범죄였는지 아닌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전통적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런 내용이 드러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잠재적인 정신건강 문제나 불규칙한 행동, 이상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변호인이 이런 내용 중 일부를 어떻게든 증거로 제출하려고 할 수도 있을까요?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세요. 이분은 오랫동안 힘들었습니다. 변호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건 반대 입장이라는 거죠. 변호인도 이전의 나쁜 행위에 대해 제출하고 그것을 증거로 삼을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게 자신의 의뢰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요. 보통은 자신의 의뢰인의 나쁜 행위를 들고 온다고 해서 검찰로부터 큰 반발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좀 더 직접적으로 답하자면 그건 명백하게 심신미약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해당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좀 이상한 경우입니다. 정말 이상한 경우예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봅시다. 마이클 트라이아노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물론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여러분이 팟캐스트를 듣는 모든 곳에서 구독해주세요. 저를 X와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하세요.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